갑자기 전세가 어디 갔는데요? 부동산 사장님 또 어리둥절? 모르겠네요. 저도 이런 거 부동산 20년 했는데 처음 봐요. 물건 나오면 바로 계좌 주세요. 제가 바로 쏠게요. 지금 진짜 결혼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진짜. 이게 노루 계약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제 더 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면접 봅니다. 외국처럼. 이제 면접 보는 시대가 조만간에 옵니다. 그래서 요즘 전월세 시장이 되게 많이 걱정이 되는데 수천 세대 대단지에도 전세도 0건, 월세도 한 건 있다가 0건. 요즘은 집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노루 계약도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네. 전월세 시장 현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휴, 이거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부모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1주택이니까 뭐 팔 생각도 없고 그냥 살면 되는데 좋든 안 좋든 뭐 저는 그냥 살 건데 우리 애들 생각하게 되면 딸 둘이거든요. 저는 이제 20대입니다. 애들이 커가지고 분명히 집 사기는 힘들 것 같고 전세 월세로 가야 되는데 전세 월세 시장이라도 안정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안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애들이 집 안 나가고 내 등에 붙어가지고 빨대를 꽂을까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거 진짜 걱정되는 진짜 걱정돼요. 독립을 해야죠. 새도 크면은 이게 날아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날아가지 못하고 엄마 아빠 옆에 붙어서 빨대 꽂고 너 왜 안 나가니? 아니 전세 월세 때문에 아빠가 집 사줄 거야. 전세 구해줄 거야. 그냥 아빠 집에 있어. 나 못 구해주니까. 이제 이렇게 될까 봐. 사실 그래서 저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다 각자의 걱정이 있잖아요. 신혼부부들은 자기들이 걱정이고 나는 애들이 걱정인 거지. 그러면 전세 상황을 좀 보자고요. 아실 통계를 보게 되면 전세 매물이 한 15,000건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실제로 더 줄어요. 왜냐하면 아실은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을 끌어다가 그냥 수치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보면 중복 매물들이 많아. 실제로 아실에 있는 매물들은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날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거는 뭐다? 추세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숫자를 보지 말고 추세 흐름을 봐라고. 그럼 아실 보게 되면 매물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보는 방법까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뭐 유튜브나 찾아보면 나옵니다. 딱 보게 되면 15,000건인데 이렇게 줍니다. 추세적으로 이렇게 주는데 결정적으로 최근에 팍 급감한 게 언제다? 11호 2025년 11호 대책 때 쫙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25,000에서 15,000으로 수직 급락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입주 물량은 일단 부족한 건 오케이. 그거는 뭐 갑자기 11호 대책 때 입주 물량이 갑자기 준 건 아니니까 입주 물량이 줄었다고 급감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줄어주는 데는 입주 물량의 영향은 분명히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작년보다 올해 입주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물론 영향을 준 거는 맞습니다. 서울의 멸실 가구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급감은 저도 이런 현상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무슨 1000세대 아파트에 전세가 없어. 그게 서울뿐만 아니라 수원 영통에도 없고요. 아니 왜 이러지? 제 주변에 제보가 엄청 들어와요. 큰일 났다. 소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자들도 자기가 취재하다가 자기가 멘붕이 와가지고 왜? 자기도 취재하다 보니까 내 문제거든. 나 만기가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기사 쓰다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 소장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내가 그랬냐? 뭐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서로 막 지금 막 고민하는 상황인데 토지거래가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단순히 계산하게 되면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수로 보게 되면 집주인이 팔고 세입자가 사면 클린 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전세를 주면 사고 팔고가 안 되잖아요. 토지거래가가 이제 집주인이 입주해야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세입자가 만기가 되면 연장은 안 해줍니다. 결정적으로. 만기를 연장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세입자 내보내고 있는 돈이 있으면 내보내고 집을 공실로 비워두거나 본인이 입주합니다. 입주하다가 기회를 봐서 팔아야 되는 거죠. 세입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토지거래허가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전세 끼고 뭐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되냐면 탁상 행정이죠. 자 생각해봐요. 올해 말까지 전세 끼고 허용해준대. 내가 샀다? 올해 말까지는 전세 끼고 샀잖아. 예를 들어서 6억 아파트인데 내가 3억 현금 3억 주고 세입자가 3억이야. 금액이 좀 작나? 괜찮아 뭐. 샀어. 12월이 되잖아요. 그럼 세입자를 보내줘야 돼요. 3억을 구해서 세입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퇴거자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1억 나와요. 그러면 나는 빡빡 끌어서 3억 가지고 전세 끼고 3억을 샀는데 12월에 세입자 만기라는데 아니면 뭐 내년 6월에 만기라는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하지? 퇴거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정책의 미스가 나오죠. 퇴거자금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또 막아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 다른 데서 돈 구해야 되는데 안 나와. 그리고 집을 살 때는 대출이 나오잖아요.
야 6억까지 나오잖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집 살 때 6억을 받을 수 있지. 나는 이미 샀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전세 끼고 샀단 말이에요. 12월 내년 6월에 이제 세입자 돌려주려면 은행 가서 대출해 주려면 사후 대출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1억 나온다고. 퇴거자금 대출이 안 된다고요.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도 안 풀어줍니다. 풀어줄 생각도 없습니다. 이게 부작용이죠.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제 입주하잖아요. 안 그래도 입주 물량이 없는데 입주하게 되면 내가 이제 분양받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잔금 쳐야 되잖아요. 내 돈으로 잔금 치는 방법, 은행 대출로 잔금 치는 방법, 세입자 전세 주고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는 방법. 대출 잘 안 나오죠? 세입자가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는 게 좋은 방법이었는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이 집은 세입자의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전세 대출 안 받고 자기 돈 100%로 전세금을 마련해서 들어오는 세입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세입자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신축 아파트가 물량이 많잖아요. 전세가 좀 저렴하게 나옵니다.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는 집주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일시적으로 공급이 과잉이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정부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아버렸네? 야, 나 이거 보면서 진짜 뒷목이야. 이거는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냥 책상에 앉아서 야 대출 규제해야 된대. 가계부채 문제고 집값 올라가니까 야 다 조져.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닥치는 대로 그냥 앞뒤 따지지도 않고 없애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정책의 부작용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면 전세가 입주 물량도 부족하죠. 토지거래가로 집주인들이 지금 전세 갱신도 안 해주려고 하죠.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도 막혔죠. 그러면 세입자가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최근에 제가 만난 분도 호기롭게 상황을 모르고 집주인이 이제 만기가 4년 살았어. 근데 이제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를 받았겠지. 집주인이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4년 지났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나가보니까 없네.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바로 전화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어제 술을 먹어가지고 잠시 헛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한 7천 올려드리면 될까요? 지금 돈이 7천밖에 안 되는데 마음은 1억 올려주고 싶은데 7천 올려요. 이사 다니면 집도 기스 나니까 괜찮죠? 그래서 7천 실제로 7천 올렸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역설적으로 뭐다?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분이 나가야 전세 매물이 플러스 1이 되는데 플러스 1이 되려고 하다가 잠깐 아니야. 내가 들어오니까 다시 제로.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수요는 또 신혼부부들 제가 말씀드렸죠. 4만 9천 쌍. 올해는 5만이 넘습니다. 이 가구수 분화 어디로 갈겨? 이 신혼부부들 빌라로 갈까? 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토론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로 가냐고. 아예 돈이 없는 분들은 혼인신고를 못 하겠죠. 아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 그거는 기본이 자세가 안 된 거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모은 돈이 1억밖에 없어. 너무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지역을 인천으로 가든지 외곽으로 옮기면 되는 거고 모은 돈이 5억이야. 5억에 맞춰서 대출 받아서 전세로 가든 집을 사든 선택을 할 거잖아요. 신혼부부들이 어떻게든 해야지. 아니면 경기도로 가든 하는데 어떻게든 가구수 분화입니다. 가구수 분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디로 가요? 전세를 알아봅니다. 처음부터 무슨 집을 사. 전세집에 갔는데 없대. 매물이. 에?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전세가 어디 갔는데요? 부동산 사장님도 어리둥절? 모르겠네요. 저도 이런 거 부동산 20년 했는데 처음 봐요. 요즘 다 그런 얘기합니다. 처음 봐요. 그럼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몰라. 그냥 월세로 가든가. 근데 월세도 매물이 충분히 있으면 괜찮은데 월세도 매물이 같이 줄더라고. 야, 심각하대.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를 월세로 바꾸긴 하는데 그 바꾸는 수요보다도 이 입주 물량 부족이나 정책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월세도 줄고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 그럼 세입자는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라고 생각하면 막 회의할 거잖아요. 맥주 한잔 마시면서도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살까? 대출 이자 200 낼 바에는 그냥 은행에 내고 사자. 당연히. 그럼 어디 사? 좋은 데는 못 사니까 노도강으로 가든 성북구로 가든 성북구에도 정릉 쪽에 가면 그래도 살만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10억 이하로. 관악 현대라든지 요즘 이런 아파트들도 많이 거래가 되잖아요. 금강구, 노도강, 은평구, 중랑구 또 경기 벨트.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경쟁이 더 치열하네.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집 보러 가면 101호도 보고 501호도 보고 1001호도 보고 잠깐만요. 고민 좀 하고요. 좀 고민했다가 내일 와이프하고 같이 올게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아는 기자가
집 보러 갔는데 앞팀이 줄을 서 있더랍니다. 예전에는 세입자들이 협조를 잘해줬거든요. 요즘 세입자들은 협조도 잘 안 해줍니다. 왜?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게 세입자들이 MZ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 흐름 자체가 원래 집을 보여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협조를 해줄 뿐인데 번거롭잖아요. 집 보여주는데 집을 난장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집 보러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청소라도 좀 해놓고 정리정돈도 해놓는데 오늘 보고 내일 또 보고 모레도 보면은 짜증 나요 안 나요? 옛날에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요즘 시대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제가 세입자라도 짜증 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번 주는요 수요일 밤 9시에 오세요. 그날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매수자들이 부동산이 대기자가 5명이면 다 연락합니다. 9시에 볼 수 있대요. 꼭 맞춰서 오세요. 1, 2, 3, 4, 5가 있습니다. 1번이 안 나오네. 2, 3, 4, 10. 회사 일하다가 야근하다 나와가지고 줄 서 있는데 왜 어떻게 됐어요? 1번이 계약했어요.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약금 쐈어요. 아니 그럼 우리는 왜 오라 했어요? 아니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든다?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다음부터는 보러 오라고 하지 말고 물건 나오면 바로 계좌 주세요. 제가 바로 쏠게요. 지금 진짜 결혼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진짜. 이게 노루 계약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제 더 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면접 봅니다. 외국처럼. 이제 면접 보는 시대가 조만간에 옵니다. 쭉 앉혀놓고 지금은 먼저 본 사람한테 선착순 우선권 주잖아요. 이 상태가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 커피숍 모여가지고 면접 봐. 아니면 한 명씩 면접 볼 수도 있죠.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사업.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안 되겠어요. 공무원. 공무원은 괜찮은데 어디 공무원이에요? 부인은 뭐예요? 이거 왜 물어보는데요? 싫으면 가세요. 이제 이런 현상이 조만간에 나옵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상인데 세입자와 집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대를 주는 집주인은 완전히 갑이 됩니다. 안타깝죠.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구조적인 문제인데 다주택자 규제를 정부가 투기로 간주하고 있잖아요. 다주택은.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괜찮은데 저는 공급 충분히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서울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과잉 지역이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유유부지 129 공급 대책 때 그거 얼마 될 것 같습니까? 그때 대책 내용에 서울 32,000호, 수도권 6만 호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하나도 못했고요. 이재명 정부가 열심히 한다. 좋아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근데 일 잘하는 건 오케이. 많이 잡아줘서 50%. 1년에 서울이 16,000호 더 나와도 모자랄 판에 연끌해가지고 5년 동안 서울 유유부지가 16,000호 나와요. 그것도 50% 했을 때 저는 그것도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신혼부부가 1년에 5만이 나오는데 택도 없죠. 1년에 16,000씩 나와도 모자랍니다. 1년에 32,000이 나와야 될까 말까인데 택도 없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럼 어떻게 이제 민간 또는 개인 또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임대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에. 또 토론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개인한테 집중되어 있는 임대 사업 구조를 기업, 돈이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감당을 해야 된다. 외국처럼. 외국은 그렇거든요. 대형 법인들이나 그분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위임받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외국에는. 근데 우리는 다 개인이 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또 토론할 때 반대편에서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무슨 돈이 있다고 임대 사업을 하냐. 대기업이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이 있나? 안 되잖아요.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인데 물론 대기업도 부채는 많죠. 부채가 많은 거를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얼만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저도 이제 외국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개인한테 집중이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토론 때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여기서는 말씀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이 하는 역할을 공공이나 대형 기업, 법인들이 해야 되는데 공공은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LH가 이 많은 우리나라 서울 또는 전국에 있는 임대 물량을 다 책임진다? 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도 힘들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힘들잖아요.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어떻게 돼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예요. 면적이 서울의 한 120%밖에 안 되고요. 인구는 서울보다 적어요. 63%밖에 안 돼요. 인구가. 거의 600 얼마인가 인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도시국가고 말레이 연방에서 독립할 때 나름대로 돈도 있었고 국유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6.25 전쟁 끝나고 거지인데 그리고 토지를 다 분배했기 때문에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LH가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에 석유가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산유국이 돼서 엄청 부자가 되면 LH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LH 노력은 해야 됩니다. 늘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와줘야 되는데 기업이 왜 안 오냐면 전세제도. 기업은 개인은 전세 끼고 사잖아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시세 차익이 발생하죠. 자본 이득이라고 하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개인은 괜찮잖아요.
시세 차익을 얻어. 나중에 10년 보유하고 양도세 감면받고 좋아. 기업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기업? 내가 기업인데 임대사업을 했는데 전세 끼고 사서 10년 후에 장특공제도 1세대 1주택이 80%고 그거 아니면 30%밖에 안 해주는데 10년 동안 자금을 묶어놨다가 10년 15년 후에 감면받고 시세 차익을 얻는 걸 기업이 그런 사업을 합니까? 삼성이 반도체 투자했는데 15년 후에 수익이 많이 나온대. 어느 기업이 투자해가지고 15년 후에 나오는 자본이득을 가지고 투자하냐고. 기업은 어떻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야 돼. 기업은 월세를 높게 받으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전세제도 때문에 그동안 월세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또 대형 기업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야. 한국의 임대시장은 이거는 돈 안 되는 전세, 이거 이상한 시장. 개인들은 좋다고 하는데 기업이 볼 때는 이거 완전히. 근데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좀 들어오려고 노력은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월세 시대로 갈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전세가 소멸되고 이거 돈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보니까 와 이거 월세가 돈 될 것 같아. 그게 뭔 말이냐면 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매우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 전세가 소멸되게 되면 우리는 전세와 월세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 때문에 월세가 낮았는데 이제 전세가 소멸되고 있잖아요. 매매 가격과 연동이 되면 와 이제 전세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 법인들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고 대형 법인들이 돈이 없어서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건데 사업성이 좋아진다? 월세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대 흐름을 보자면 저는 이제 정부가 생각할 때 공공도 열심히 하고 민간 기업들도 들어와서 양질의 임대 월세 물량 많이 내도록 하고 개인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자.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임대 물량을 주잖아요. 혜택이 과하면 좀 축소를 하면 되니까 저는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도 부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혜택에 대해서는 따져보자고요. 10년 동안 상승분과 혜택을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주는 거는 문제가 되겠죠. 합리적으로 주든지 아니면 뭐 탈출할 때 임대 저렴하게 주게 되면 나중에 뭐 집 팔 때 어떤 양도세 혜택을 주는데 그것도 합리적으로 그냥 주지 말고 뭐 지방으로 가게 되면 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10%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를 뭐 20%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국민연금에 넣으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다주택자를 뒷다 때리면 다주택자들은 맞고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집 하나는 나의 인생, 나의 노후, 내 자녀의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맞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비거주 1주택인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은 투기라고 하네. 정부 정책을 호응하기 위해서 팔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우리 와이프나 애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가 정치인이냐? 네가 정치인 또 안 팔겠다. 지금 정치인들 안 파는데 너는 왜 파냐? 우리 애가 안 보여? 정신 차려. 죄송해요. 정신 차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아마도 이게 다주택자를 비거주 1주택을 그냥 때린다? 속은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결과물은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수요자들이 바라볼 때 물론 다 각자의 판단의 영역인데 이걸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러니까 다 각자가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화가 안 되니까 다 자기가 중도래. 얘기해보면 다 중도래. 근데 내가 볼 때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도 이쪽에서 볼 때는 야 너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 너무 상승주의자야. 그분들이 바라볼 때는 제가 이쪽으로 치우친 건데 반대로 보게 되면 저는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왼쪽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 어떤 분들은 너는 왜 자꾸 뭐 2023년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자꾸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하냐. 그때는 시장이 떨어지는 분위기였고 지금은 수요와 공급을 아무리 따져봐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지. 제 방송 보게 되면 한 번도 집값이 올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집값이 비싸긴 하죠. 내 마음은 애들을 생각하면 좀 내려줬으면 좋긴 하겠으나 내가 내려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정책으로 다르게 수요와 공급 분산을 하면서 수요 분산을 하고 공급을 하면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수요자들도 중심을 좀 잡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